참전용사에게 무료로 오토바이를 수리해주다 해고된 정비공. 1시간 뒤 실종된 아들을 되찾다. 보슬비가 서울 외곽 작은 동네의 골목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온통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성 카센터 처마 밑에서는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며 오래된 타일 바닥에 기름때와 뒤섞였습니다. 축축한 공기에는 기름 냄새와 스패너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정비공들의 잡담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50대 정비공 박민준 씨는 묵묵히 허리를 굽힌 채 낡은 오토바이의 볼트를 조이고 작은 배선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가락이었지만 마치 귀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도 젊은 동료들의 멸시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오토바이 수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 카센터 주인이었던 사장님은 그에게 훌륭한 정비공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고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는 그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성 카센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체인인 오토플렉스에 인수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손님과의 정겨운 대화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것에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조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한때 제2의 집처럼 여겼던 이곳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카센터는 한산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민준 씨 혼자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센터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마른 체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비옷을 입은 노인은 낡은 모자를 벗으며 민준 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토바이가 고장 났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의 낡은 오토바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심각한 고장으로 중요한 부품을 통째로 갈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주섬주섬 트렁크를 열어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 푼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수리가 될까요? 민준 씨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오토바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분을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고칠 돈이 부족할 때의 무력감. 그는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노인을 거절한다면 그는 아마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하지만 그가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잠깐만요. 새로운 카센터 관리자인 김태식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에 그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 씨를 쏘아보고는 노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리비는 받으셨어요? 민준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수리를 진행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어르신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요. 부품값만 받으려고 합니다. 김 팀장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씨, 잊으셨나 본데 여긴 오토플렉스입니다.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규정대로 일하시든지 아니면 그만두시든지 하세요. 카센터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쁜 척했지만 모두 민준 씨 쪽을 겼는지라며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손에 진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카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가족 같았던 곳, 젊음을 바쳤던 곳이 이제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의 노인을 바라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김 팀장은 콧방귀를 끼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나며 싸늘한 경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민준 씨는 이번 일로 자신의 직업을 걸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가 더 거세지기 시작했을 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카센터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누가 봐도 심각하게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곤란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오토바이가 고장 났는데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문득 가라앉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푼돈을 긁어모아 겨우 마련한 오토바이로 일하러 다니던 아버지. 그 역시 지금 이 청년처럼 희망 없는 눈빛으로 수리점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김 팀장 쪽을 흘끗 보고는 다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 청년을 돕는다면 그는 정말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돕지 않는다면 그는 더 중요한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패너를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센터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김 팀장은 멀찍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는 눈빛으로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민준 씨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푼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리 가져오세요. 그는 슬쩍 감시 카메라를 쳐다보고는 허리를 굽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기름때와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설명 좀 해보시죠. 차가운 바람이 카센터 문틈으로 스며들어 빗물의 냉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공간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낡은 오토바이의 마지막 볼트를 단단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뒤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태식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리 중인 오토바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스패너 돌아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카센터의 다른 정비공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은 천천히 다가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여전히 스패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토바이 고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입꼬리를 비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님, 돈은 제대로 냈습니까? 박민준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 팀장을 담담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이 청년, 오토바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냥 좀 도와주는 겁니다. 김 팀장은 박민준 씨에게서 시선을 떼고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청년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흙 묻은 신발, 구겨진 옷, 그리고 깊고 지친 듯한 청년의 눈빛까지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긴 어쩐 일로 왔소?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 팀장의 시선을 피하지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 가던 사람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고치러 왔다가 가는 길이고요. 김 팀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고 있소?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태연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전 그냥 오토바이만 고치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센터 안의 공기는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다른 정비공들은 서로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이면서도 잃을 것이 없는 듯한 태도, 그러면서도 전혀 굴복할 기미가 없는 사람. 박민준 씨는 마치 대화를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오토바이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손님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몇 마디 간단한 대화가 오갔지만 그가 다시 박민준 씨를 돌아봤을 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민준 씨는 낡은 걸레에 손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김 팀장은 박민준 씨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박민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작지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행이 당신 일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김 팀장은 몸을 돌려 떠났지만 박민준 씨는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카센터 안의 분위기는 점차 평소로 돌아왔지만 무거운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다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청년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질문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요.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하시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박민준 씨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오토바이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청년이 평범한 길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분 후 수리가 끝났습니다. 박민준 씨는 몸을 일으켜 오토바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청년에게 시동을 걸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세어 박민준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손에 들린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만 원 수리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돈을 건네는 방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청년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돕는 셈치죠. 청년은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고통스러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키를 돌리자 엔진이 즉시 시동되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카센터 문 바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위압적인 풍채의 깔끔한 정장 차림, 길 위에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듯 반짝이는 구두.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었지만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박민준 씨를 힐끗 쳐다본 후 시선을 청년에게 고정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목소리에는 조금의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어딜 가려는 건진 몰라도 오늘은 안 되겠는데.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센터의 다른 정비공들은 즉시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살짝 고개를 돌려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평온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간 굳어 있었고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걱정과 같은 감정이 비쳤습니다. 카센터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출구를 막아선 채 길 건너편 간판들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위압적인 풍채로 차에서 내려 표정 없는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청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숨막히는 침묵을 짓밟은 듯했습니다. 청년은 오토바이에 앉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잔뜩 긴장한 그의 어깨가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옆에 서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손님도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청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낮지만 무시무시한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오래 도망쳤다. 강지훈. 그 말에 카센터 안의 공기는 멈춘 듯했습니다. 모두가 청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지훈은 대답 없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식 팀장이 긴장된 상황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낯선 남자를 보고는 박민준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탐색하는 눈빛이었지만 낯선 남자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오. 김 팀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만한 성격이었지만 그는 눈앞의 남자가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만큼 눈치가 빨랐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남자와 직접 맞서고 싶지 않다는 듯이. 강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카센터 전체는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지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도망칠 순 있겠지만 사라질 순 없을 거다. 강지훈은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갑자기 스로틀을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갱음을 내며 카센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단과 인도 사이의 좁은 틈을 빠져나가 붐비는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이를 갈았지만 뒤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고집불통이군. 박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남자는 다시 박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사람 잘못 도왔어. 그는 몸을 돌려 떠났지만 그의 말은 박민준 씨의 마음속에 큰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낯선 남자가 떠난 후 김 팀장은 천천히 박민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카센터 안을 서성이며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했습니다. 주위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김 팀장은 손짓으로 신호했습니다. 모두 여기 모이세요. 정비공들은 작업 공간을 떠나 원형으로 모여 섰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들 모두와 마주선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박민준 씨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놀라움도 매달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박민준 씨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은 월급 봉투 하나를 땅에 던졌습니다. 이 돈 받고 당장 꺼지시오. 박민준 씨는 봉투를 쳐다봤지만 허리를 굽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카센터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며 싸늘한 냉기를 전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이곳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직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의 방식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집에서 박민준 씨는 소박한 저녁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지혜는 그저 침묵하며 가끔 아버지를 곁눈질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이수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어쩌긴. 새 일자리 찾아봐야지.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씨는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지훈이에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이상한 소음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이 절 찾고 있어요. 박민준 씨가 무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땅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20년 동안 몸담았던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아내 이수연 씨가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과 채소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식탁에서는 딸 지혜가 휴대폰 화면에 집중한 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데친 나물 한 접시, 생선 조림, 그리고 밍밍한 국 한 그릇. 박민준 씨는 의자를 당겨 앉아 말없이 생선 조림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지만 아내의 직감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숨길 수 없는 일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현실과 마주하기 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듯 천천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망연자실했지만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박민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 때문이에요. 박민준 씨는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수연 씨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선행으로 이 집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박민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혜는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식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이에요?
낯선 사람 때문에 직장을 잃어? 엄마랑 저는 어떡하고요? 그녀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생각만 해요. 누가 아빠를 생각해 주는데요? 집안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계속해서 그릇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혜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작은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옛 친구가 운영하던 첫 번째 카센터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가 오토플렉스 이름을 꺼내자마자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곤란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박민준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 번째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을 꺼내자 사장은 갑자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토플렉스에서 경고했네. 자네를 고용하면 부품 공급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박민준 씨는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오토플렉스는 그를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도록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길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이미 밍밍해진 아이스티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수연 씨와 지혜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공기는 여전히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문득 그는 옷장으로 다가가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작은 카센터를 열었을 때 사용했던 공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패너와 드라이버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다시 카센터를 열지 않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오토플렉스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목록이 적힌 종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문밖을 나서려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바로 눈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민혁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박민준 씨를 엄숙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른 아침, 동네 작은 골목길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밤새 뒤척인 듯 눈밑에 짙은 그늘이 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작은 공간이라도 임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장소를 찾아볼 작정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필요한 공구 목록이 적힌 종이가 밤새 꽉 쥐고 있던 탓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바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짙은 녹색 군복 차림의 옷기대는 명예로운 별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강인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위엄을 더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박민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위협보다는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박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누구신지요? 남자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박 선생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사하다니요? 무슨 일로?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셨더군요. 박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라니? 강지훈이 군 장성의 아들이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약간 슬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훈이는 평범한 청년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지만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께서 지훈이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강지훈에 대한 기억이 박민준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눈빛, 피곤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 그는 박민준 씨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와 과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아서 도왔을 뿐입니다. 강민혁 장군은 존경심이 담긴 드문 눈빛으로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박 선생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은 드뭅니다. 강민혁 장군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박민준 씨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안에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카센터를 다시 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에게 무얼 원하십니까? 강민혁 장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지훈이 같은 사람들을 계속 도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민준 씨는 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당장 카센터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강민혁 장군에게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박민준 씨와 강민혁 장군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찻잔을 부드럽게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토플렉스가 단순히 자동차 수리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박민준 씨는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강민혁 장군 같은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 쪽을 힐끗거렸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맞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붙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는 위험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토플렉스가 이 만남을 알아챈 걸까? 강민혁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떠났고 박민준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탐색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가 막 문밖을 나서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요.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민준 씨는 더 이상 그 냉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싸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박민준 씨는 작은 거리를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낡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골목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노련한 눈빛으로 조용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재킷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평범한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걸어왔습니다. 박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고 있소. 너무 늦기 전에 멈추시오. 박민준 씨는 손안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박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놀랐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지훈이 서둘러 다가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따라붙지 않았어요? 박민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골목 입구를 힐끗 보니 아까 그 검은 옷의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강지훈은 박민준 씨를 구석으로 끌고 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일에서 당장 빠지셔야 해요. 그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박민준 씨는 강지훈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정체가 뭔가? 그리고 그놈들은 누구지?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저씨, 사람 잘못 도우셨어요. 강지훈의 말에 박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강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제대 후에 그놈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토플렉스가 이 일과 관련이 있나?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카센터가 아니에요. 자금 세탁과 시장 조작을 위한 네트워크예요.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처리해버리죠. 박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거는 있나? 강지훈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놈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박민준 씨는 침묵했지만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지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핵 돌아보았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복면을 쓴 남자가 타고 있었고 그는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고 강지훈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쇠 파이프가 내려찍혔습니다. 강지훈은 몸을 날려 피하고는 공격자의 복부를 향해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괴한은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반격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박민준 씨는 비록 젊었을 때처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재빨리 근처에 있던 나무 토막을 집어들어 괴한의 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금속 떨어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듯 울렸습니다. 복면 쓴 남자는 뒤로 물러나더니 오토바이에 뛰어올라 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입가에 피를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놈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박민준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지훈은 박민준 씨에게 몸을 돌려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이 일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박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도망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강지훈은 박민준 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분이 아니시겠죠. 바로 그때 다른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구에 위험 있는 걸음걸이. 강민혁 장군이었습니다. 박민준 씨와 강지훈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 장군의 심각한 눈빛이 두 사람을 훑어본 후 그는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작은 카페는 한적한 길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낡은 타일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강지훈, 그리고 강민혁 장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낡은 알루미늄 필터에서 커피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 다 미행당했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박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운 커피 잔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두 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온 평범한 정비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대한 체스판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강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민준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고향에 가야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강민혁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온 듯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제대 후 지훈이는 오토플렉스와 관련된 몇 가지 문서를 발견했네. 그곳은 단순한 수리 회사가 아니라 자금 세탁과 금지품 운반 경로의 일부였지. 지훈이가 이 사실을 보고하려고 하자 놈들이 아들을 제거하려 했네. 박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토플렉스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장악했어요. 지역 권력까지도요. 강민혁 장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숙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 선생,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카센터 문제가 아닐세. 이건 진짜 전쟁이야. 박민준 씨는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진 진실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쳐야 했을까? 그는 강민혁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을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박민준 씨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싸울 힘이 있을까?
강지훈은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박민준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저씨,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박민준 씨는 USB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강지훈은 박민준 씨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예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박민준 씨는 한숨을 쉬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받아든 순간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민혁 장군이 갑자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며 창밖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는 듯 카페를 훑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조용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탁하게 울렸습니다. 우린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하네. 강지훈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는 얼굴을 더욱 험악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후 박민준 씨, 강지훈, 그리고 강민혁 장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군, 강 장군. 박민준 씨는 강민혁 장군의 몸이 살짝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조상철? 박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강민혁 장군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이 모든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조상철은 강지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저 녀석을 원할 뿐이야. 저놈만 넘겨주면 모든 게 끝날 거다. 박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여전히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내 놈들은 절대 그를 얻지 못할 거다. 카페 안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충돌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상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박 선생. 포기하는 게 상책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사진에는 이수연 씨와 지혜가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다가 다시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조상철은 박민준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죽음과 같은 위협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 말 알아듣겠소. 박민준 씨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강지훈, 강민혁 장군, 그리고 박민준 씨 세 사람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짓눌리는 듯 짙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상철은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커피잔을 가볍게 돌리며 테이블 위에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박민준 씨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혜와 이수연 씨는 집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박민준 씨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들끓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이 그의 동요를 알아챌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철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한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서 손만 뗀다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 거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강민혁 장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놈들, 감히 그의 아내와 딸에게 손댈 생각 마라. 조상철은 비웃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기만 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의 말은 박민준 씨의 마음에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단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일단 그들이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평온하게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만약 계속한다면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물러선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수년 동안 지켜온 이상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정비공의 정의감이 아내와 딸의 안전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걸까? 갑자기 강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조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원한다면 나를 노려. 죄 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조상철은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듯 희미하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재미없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곤경에 처했는지 알고 있나? 강민혁 장군이 손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내 놈들 규칙대로 놀아나지 않는다. 조상철. 조상철은 강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위험한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그래요. 내 생각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박민준 씨를 바라보며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길 바라오. 모두가 당신처럼 많은 기회를 얻는 건 아니니까. 돌아오는 길에 박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 장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지만 걱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강지훈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평온한 삶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박민준 씨는 이수연 씨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모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저 퇴근해서 아내,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의 그림자가 그의 가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 씨는 현관 밖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오랫동안 끊었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가족이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는 강민혁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강지훈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결정했나? 박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강지훈은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네. 그럼 자네 방식대로 해보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계속해서 카센터를 다시 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카센터가 아닐 것입니다. 그곳은 강지훈과 같은 사람들, 즉 어둠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박민준 씨와 강민혁 장군은 강지훈의 증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오토플렉스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준 씨는 방에 앉아 임대 계약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벽돌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허리를 굽혀 종이 쪽지를 집어들고 펼쳐 읽었습니다. 단 세 단어였습니다. 어리석은 집마.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토플렉스가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민준 씨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안의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폭풍우 앞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른 아침, 박민준 씨는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가슴 위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의 벽돌과 협박 쪽지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미행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딸 지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 두 여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박민준 씨는 더욱 그들을 걱정시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카센터를 다시 열기 위해 임대하려던 낡은 창고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박민준 씨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막 건물을 둘러보고 나왔을 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민준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겠소?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당신은 그냥 정비공일 뿐이오. 영웅 행세하지 마시오. 그 협박은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한자 한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엔 그냥 경고지만 다음번엔 벽돌 한 개로 끝나지 않을 거요. 박민준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소.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두려워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민준 씨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진짜 폭풍우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박민준 씨는 강민혁 장군과 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에게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지훈은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놈들, 그냥 협박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저씨, 진짜로 손을 쓸 거예요.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하네. 놈들은 협박에서 멈추지 않을 걸세. 다음번엔 행동에 나설 거야. 세 사람 모두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준 씨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이수연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요? 박민준 씨는 깜짝 놀라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이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박민준 씨가 매일 주차해 두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박살 나 있었습니다. 거울은 산산조각 났고
타이어는 펑크 났으며 기름통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와 땅바닥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도둑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뛰쳐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빠. 박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박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멈춰요. 우리 가족이 곤경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요. 박민준 씨는 아내를 보고 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민준 씨가 마주하고 있는 싸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멈춘다면 그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놈들은 내가 멈추길 원하겠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옛 친구 오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오 사장님은 박민준 씨가 카센터를 다시 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띄었습니다. 자네,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나? 박민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단단히 먹게. 그놈들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을 걸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사장님은 박민준 씨가 장소를 찾고 기본적인 장비 몇 가지를 구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것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박민준 씨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준 씨는 오 사장님의 공장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필요한 장비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둑어둑해졌고 앞길은 한적했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박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겨우 길가로 몸을 날렸습니다. 온몸이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숨이 가빴습니다. 트럭은 박민준 씨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도로 위를 갈며 소름 끼치는 갱음을 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고를 믿으십니까?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이 싸움의 망설임이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잉크처럼 검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길가에 쓰러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가빴고 강한 충격으로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트럭은 사라졌고 도로 위에는 깊게 팬 타이어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 방금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음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막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사고를 믿으십니까? 박민준 씨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왜 끝내지 않았을까? 죽이려 했다면 왜 트럭은 돌아와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였을까? 박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무릎은 찢어져 피가 발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두렵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민준 씨는 멈칫했습니다. 나무문 한가운데에 붉고
섬뜩한 X 표시가 아무렇게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간접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수연아, 지혜야. 부엌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내내 어디 갔었어요? 지혜도 내려왔지만 찢어진 옷과 피 묻은 무릎에 아버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박민준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틈에 끼워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였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한 줄의 글씨가 그의 마음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경고했소. 이 일을 계속하게 두지 마시오. 이수연 씨는 쪽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박민준 씨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지혜도 두려움에 질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죠? 박민준 씨는 손안의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내와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돌에 새기는 듯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는 강민혁 장군과 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경고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네. 강지훈은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놈들이 계속 날뛰게 둘 수는 없어요.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민혁 장군은 눈앞에 두 남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이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돕겠네. 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네.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증거가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자금 세탁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박민준 씨는 USB를 집어들어 손바닥 안에서 굴렸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네.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해. 박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토플렉스 자체를 이용해서 오토플렉스를 무너뜨릴 겁니다. 강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민준 씨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날카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겁니다. 그날 밤, 박민준 씨는 극도의 경계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지혜가 공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아, 지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짧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줄의 글씨. 이번엔 경고가 아니오. 종이 쪽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민준 씨의 두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이 그의 아내와 딸을 납치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거실 한가운데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손안의 종이 쪽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였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글씨가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씨와 지혜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손은 떨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에게 걸어보았습니다. 역시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손이 떨린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깨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신속하게 행동했고 이는 그들이 미리 계획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죽음과 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시지는 잘 받았소? 박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내 놈들, 내 아내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나.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박민준 씨의 절망을 즐기는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안전하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 달렸지. 박민준 씨의 분노가 혈관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돌에 새기는 듯 튀어나왔습니다. 내 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다시 차분하지만 위협을 담아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간단하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동네를 떠나서 다시는 오토플렉스 일에 엮이지 않는 거요. 둘, 계속 우리에게 맞서 싸우고 그 결과를 감수하는 거요. 박민준 씨의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이 쉽게 이수연 씨와 지혜를 풀어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숨은 억눌린 채 낮게 깔렸습니다. 내 아내와 딸과 통화하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소음과 함께 이수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박민준 씨의 심장을 조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곧이어 납치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사하다는 걸 알았겠지. 당신에게 결정할 시간 24시간을 주겠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민준 씨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지만 그는 즉시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는 강민혁 장군과 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경고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글자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강지훈은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놈들이 이렇게 날뛰게 둘 수는 없어요. 박민준 씨는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강민혁 장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싸우고 싶은 건가? 망설임 없이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정보원에 따르면 동네 외곽에 낡은 창고가 하나 있네. 만약 놈들이 아무도 모르게 인지를 숨기려 한다면 그곳이 이상적인 장소일 걸세. 강지훈은 지도를 자세히 살피더니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뒷문이요.
만약 놈들이 경비를 강화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잠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민준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오늘 밤 그들을 구출합시다. 강민혁 장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무모하군. 박민준 씨는 강 장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들은 제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날 저녁, 박민준 씨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비웃는 듯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박민준 씨는 비웃으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소.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상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박민준 씨 주변의 모든 공간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기다려보시오. 바로 그때 멀리서 끔찍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열려고 준비 중이던 카센터 지역 쪽이었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붉은 불길과 뒤섞였습니다. 그의 카센터가 파괴된 것입니다. 박민준 씨는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검은 연기 기둥을 보며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주민들이 달려오기 시작했고 예침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민준 씨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민준 씨는 카센터의 잿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은 불씨의 열기가 여전히 그의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검은 잿더미 아래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을리고 뒤틀린 고철 조각 몇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지훈과 강민혁 장군이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한자 한자가 맹세처럼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놈들은 내가 두려워하길 원했겠지.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어.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놈들에게 자네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강지훈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더 기다리면 놈들이 어머니와 지혜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몰라요.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방 안, 희미한 탁상 등 불빛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낡은 지도 위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붉은 펜으로 동네 외곽에 있는 한 지점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 버려진 창고. 놈들이 인지를 숨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일세.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드나들게 두지는 않을 텐데요. 강지훈은 뒤쪽에 작은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정문에는 분명 경비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두 명뿐일 수도 있어요.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준비되었나? 박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놈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제가 되찾을 차례입니다. 밤의 어둠이 창고 지역을 음산한 그림자로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낡은 양철 지붕 사이를 스치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명의 경비원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민준 씨와 강지훈이 접근했습니다. 강지훈은 박민준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제 뒤에 바짝 붙으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요. 두 사람은 낡은 차량들 사이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바로 뒷문 앞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박민준 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강지훈은 경비원의 목을 움켜쥐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몇 초 후 경비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강지훈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뛰어난 군인이었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1층에서 낮고 탁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씨가 전화해서 애원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방식을 택할 줄은 몰랐군. 박민준 씨와 강지훈은 낡은 상자들 뒤에 몸을 숨기고 멈춰 섰습니다. 넓은 방 안, 조상철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수연 씨와 지혜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수연 씨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조상철은 웃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냥 작은 교훈일 뿐이요. 당신 남편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지 보려고. 지혜는 떨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조상철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꼬마 아가씨, 내 아빠가 구하러 올 거야. 하지만 과연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뼉을 2번 쳤습니다. 뒤쪽에서 부하 한 명이 다가와 번쩍이는 칼을 꺼내 지혜의 목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이수연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조상철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조상철은 입꼬리를 올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박민준 씨가 어떻게 할지 기다려 봅시다. 박민준 씨는 강지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기를 꽉 쥐었습니다. 강지훈은 칼을, 박민준 씨는 밖에서 주운 작은 새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상철이 행동하기 전에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3, 2, 1.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준 씨와 강지훈은 바람처럼 뛰어들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부하 한 명은 반응하기도 전에 강지훈의 강한 펀치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른 부하의 손에 들린 무기를 쳐내고 몸을 돌려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조상철은 핵 돌아섰습니다. 박민준 씨를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대신 그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왔군. 그는 손뼉을 3번 쳤습니다. 즉시 복도 밖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 씨와 강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적어도 6명의 조상철 부하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막혔습니다. 조상철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소. 이수연 씨는 지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지훈은 박민준 씨와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얼룩진 벽 위로 비추며 생사를 건 대치 속 긴장된 사람들의 그림자를 반사했습니다. 조상철은 태연한 표정으로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등 뒤에는 6명의 부하들이 무기를 손에 든 채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가볍지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박 선생. 당신은 이길 수 없다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새 파이프를 꽉 쥔 정비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하시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럼 당신 가족을 풀어주겠소. 박민준 씨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놈 같은 놈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것 같으나. 조상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군. 그는 손짓했습니다. 처리해. 즉시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지훈은 사냥감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팔꿈치로 한 명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고 남자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는 몸을 돌려 두 번째 남자의 가슴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뒤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달려드는 한 명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즉시 다른 남자가 등 뒤에서 달려들어 박민준 씨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입에서 피마디 느껴졌습니다. 방구석에서 이수연 씨와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지훈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탈출구요. 그는 부하 한 명을 옆으로 세게 밀치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상철이 한 발 앞서 막아섰습니다. 그는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 강지훈을 똑바로 겨누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상철은 입꼬리를 올리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서서히 가져갔습니다. 실력은 좋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박민준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조상철에게 세게 부딪혔고 조상철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조상철의 손에 있던 권총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강지훈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권총을 낚아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조상철은 여전히 태연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날 쏠 수 있겠나? 강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상철은 비웃으며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군인이었지만 살인자는 아니지. 바로 그때 부하 한 명이 등 뒤에서 달려들어 쇠파이프로 강지훈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강지훈은 쓰러졌고 권총은 다시 멀리 날아갔습니다. 조상철은 옷에 먼지를 털며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부하들이 박민준 씨와 강지훈을 붙잡아 무릎 꿇렸습니다. 이수연 씨와 지혜는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상철은 권총을 주워 박민준 씨의 이마에 똑바로 겨누었습니다. 정말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소. 아무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조상철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잘 가시오, 박 선생.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조상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권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탄환 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 일련의 총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강민혁 장군과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방 안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상철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민준 씨와 강지훈은 부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지훈은 권총을 다시 주워 이수연 씨와 지혜 앞으로 달려가 막아섰습니다. 조상철의 부하들은 황급히 후퇴하려 했지만 강민혁 장군이 모든 탈출로를 막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 하나를 집어들어 조상철을 똑바로 겨누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숨막히는 공기. 화약 연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차가운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진 사람들의 그림자를 반사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숨을 헐떡이며 어깨에 피 흘리는 상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수연 씨와 지혜는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근처에 서서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장군과 그의 팀원들은 조상철의 부하들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상철은 쉽게 굴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뒷문 쪽으로 서서히 물러섰습니다. 등 뒤에는 남은 2명의 부하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내가 졌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망설임 없이 조상철은 뒷문을 3개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민준 씨는 즉시 뒤쫓았습니다. 어두운 복도,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심장의 격렬한 박동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박민준 씨는 조상철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듯 바짝 뒤쫓았습니다. 멀리서 박민준 씨는 조상철이 밖에 주차된 검은색 SUV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차에 탄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박민준 씨는 소리쳤습니다. 조상철, 멈춰. 조상철은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이 바람을 가르며 박민준 씨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뜨거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통에 그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복도 옆에 있던 나무 상자를 집어들어 조상철을 향해 똑바로 던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재빨리 균형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차까지는 불과 몇 미터 남지 않았습니다. 그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박민준 씨는 앞으로 달려들어 조상철의 옷깃을 3개 움켜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2 사람은 생사를 건 격투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조상철이 더 강했지만 박민준 씨에게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철은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휘둘러 박민준 씨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한 방에 박민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는 대신 그는 온몸으로 조상철을 짓눌렀습니다. 조상철은 으르렁거리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박민준 씨는 그가 일어서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SUV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조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벗어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조상철은 이를 갈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더라도 당신은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요. 오토플렉스는 나 혼자만이 아니니까. 박민준 씨는 그의 옷깃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내 놈들 뒤에 누가 있는 거나. 조상철은 비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 장군과 강지훈이 달려왔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총을 들어 조상철을 똑바로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조상철. 조상철은 눈을 감고 천천히 2 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에는 여전히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소. 하지만 이 게임에서 정말로 이긴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상철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퍽! 조상철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다가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습니다. 박민준 씨는 숨을 헐떡이며 조상철이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조상철이 패배했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상관없어. 그는 그저 졸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박민준 씨, 당신에 대해 정말 궁금해지는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는 누구인가? 왜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조금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 선생. 다시 만나게 될 거요.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오직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조상철은 잡혔을지 모르지만 박민준 씨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박민준 씨의 마음속 어둠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는 어젯밤 총격 사건에 대해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조상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널리 퍼졌지만 박민준 씨에게 이 승리는 안도감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여전히 옥신거렸지만 박민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 컵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박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감방 안, 조상철은 잿빛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빈 형사가 들어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토플렉스의 자금 세탁과 보호 영업망을 지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소. 당신은 빠져나가지 못할 거요. 조상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우두머리 같소? 빈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요? 조상철은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의 눈빛에 흥미로운 기색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내가 당신들이 걱정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빈 형사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조상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가 단지 졸에 불과하다면 진짜 배후는 누구란 말인가? 박민준 씨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민준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이 문자를 보낸 걸까? 조상철은 잡혔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인가? 바로 그때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강민혁 장군이었습니다. 박 선생, 지금 집에 있나? 박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혁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네. 박민준 씨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마당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박민준 씨 집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차가운 얼굴, 여유로운 태도. 그는 문 가까이 다가와 가볍게 3번 노크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값비싼 정장은 그의 큰 키에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박민준 씨는 악수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탐색했습니다. 최진우는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초대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여유롭게 찻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는 깊은 눈빛으로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뒤흔드셨군요. 박민준 씨는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시군요.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조상철에게 맞섰을 때 당신은 훨씬 더 큰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박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손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민준 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토플렉스는 우리 네트워크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조상철은 그저 버려진 조릴 뿐이죠.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신은 이제 막 게임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박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게임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하지만 누가 내 가족에게 다시 손을 댄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최진우는 전혀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박민준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박민준 씨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소, 박 선생. 이 일을 잊으시오. 평범한 정비공으로 돌아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무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소. 박민준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분노가 서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진우가 단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비웃으며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그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박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24시간을 주겠소. 차가 움직이며 작은 길 위에 희미한 먼지를 남겼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조상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뱀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박민준 씨는 집 현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둠이 점차 내려앉는 앞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진우와의 만남 후 그는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음을 알았습니다. 임시적인 평화를 위해 떠나거나 앞에 심연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싸우거나. 하지만 박민준 씨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왔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손을 남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박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돌아갈 수 없어. 지혜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두려워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 박민준 씨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일곽의 작은 방 안, 박민준 씨, 강민혁 장군, 그리고 강지훈이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박민준 씨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와 맞설 생각인가?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생길 겁니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최진우는 조상철과 달라요. 그는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박민준 씨는 USB를 여러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최진우가 오토플렉스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인 기밀 문서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 씨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진실을 벗겨낼 겁니다. 강민혁 장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미리 안다면 우리보다 먼저 손을 쓸 걸세. 박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속일 겁니다. 박민준 씨는 주도적으로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낡은 창고에서 만납시다. 최진우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셨군요. 그는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강지훈은 비밀리에 실시간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강민혁 장군은 경찰팀을 멀리서 감시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최진우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최진우가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3명의 경호원이 따랐습니다. 그는 박민준 씨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현명하시군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명하시오. 이 동네를 영원히 떠나겠다는 약속이오. 박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최진우와 그의 부하들의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놈.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강민혁 장군과 특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우의 경호원들은 총을 꺼내기도 전에 제압당했습니다. 최진우는 으르렁거리며 발버둥 쳤습니다. 내 놈들이 날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단 말이다. 박민준 씨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소. 몇 주 후, 최진우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토플렉스는 폐쇄되었고 관련된 자들은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의 작은 동네는 점차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민준 씨는 카센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오토플렉스에 의해 억압받았던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정식으로 그의 동료가 되어 기술을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혜도 더욱 강해져 아버지를 도와 일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민준 씨가 낡은 오토바이 수리를 마치고 손을 닦고 있을 때 손님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얼굴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빵 한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여전하구먼. 변한 게 없어. 박민준 씨는 그 참전용사 노인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저 제가 누구인지 잊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 장면. 박민준 씨는 카센터 앞에 서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저녁바람이 부드러운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지나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감수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박민준 씨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등을 돌리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존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박민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정비공의 여정이 아니라 삶에서 불의에 직면했을 때 충분한 용기와 믿음만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박민준 씨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당신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선행이 시험받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의는 정말로 항상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인간의 공정함,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